새벽 안개가 자욱한 1960년대 초반, 강동만의 하루는 다른 이들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어깨에는 이미 어른들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얹혀 있었죠.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종갓집의 마당을 쓸고 물을 깃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그에겐 당연했습니다. 동만아, 일어나라. 종갓집에서 오늘 일꾼들 오신다고 마당 쓸고 물 깃고 와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 동만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그의 집은 초라했습니다. 흙바닥에 지프로 엮은 지붕, 비가 오면 여기저기 새는 물을 받느라 대야를 열어 놓아야 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3대째 종갓집 머슴살이를 하는 집안의 운명은 그렇게 대물림되고 있었죠. 마을 어귀를 지나 종갓집으로 향하는 길, 동만은 때때로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일해야 하는 날들이 많았고 가끔은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어요. 특히 종갓집 종손인 이선규는 동만과 같은 나이였지만 그들 사이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갓집 마당에 들어서자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동만은 쓸고 닦는 일을 시작했어요. 잠시 후 이선규가 나타났습니다. 야, 머슴아. 어제 우리 밭에서 감자 훔쳐 먹었지? 동만은 몸이 굳었습니다. 전날 배가 고파 밭에서 작은 감자 하나를 주워 먹었던 것이 들켰나 봅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아니, 그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선규의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종갓댁 며느리의 위엄은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것이었죠. 이 도둑놈의 새끼, 우리 것에 손대.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동만의 볼이 붉게 부어올랐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주변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보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당시 시골 마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동만의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랜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로 몸이 약해진 상태였죠. 종갓집에서 받은 약값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눈을 감았어요. 장례조차 변변히 치르지 못했습니다. 종갓집 마당도 아닌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배기에 아버지를 묻었어요. 그날 밤 동만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커서 언젠가는 저 집보다 더 높은 데서 내려다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어린 소년의 눈에서는 이제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날 밤 강동만의 가슴에는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죠. 15살이 되던 해 동만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중학교를 겨우 다니던 그는 교과서를 가방에 넣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어요. 서울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디서 잘 거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서울은 동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했습니다. 첫날, 그는 서울역 근처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부터는 신문을 돌리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그릇을 닦았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지친 몸을 뉘었어요.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서 저렇게 잘 사는 걸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동만은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젊은 친구, 우리 부동산에서 일해볼래? 심부름도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월급은 적지만 밥은 줄게. 종로의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게 된 동만은 처음으로 땅이라는 것에 눈을 떴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손님과 나누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죠.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어디에 도로가 뚫린다더라 하는 정보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땅은 늘 거기 있는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흥분하는 걸까? 동만의 물음에 부동산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재산이 땅이야.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거든. 그런데 사람은 늘어나니까. 23살 동만은 부동산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용기를 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밭 한 구석, 개발 소식이 들리기 직전에 그는 모았던 돈을 모두 털어 땅을 샀습니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그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의 땅값은 3배로 뛰었죠. 이건 기적이야. 하지만 첫 투자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더 큰 거래를 하려고 했지만 강동만이라는 이름은 신용도 없고 배경도 없었어요. 은행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시작도 못하겠군. 고민 끝에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개명 신청서를 들고 법원을 찾았습니다. 강동만에서 강태준으로 이름을 바꾸며 그는 자신의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었어요. 이제 강태준이라는 새 이름으로 그는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내 손으로 일어설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그 종갓집을 내려다볼 수 있게. 밤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을 연구했습니다. 실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게 10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서서히 자신만의 자산을 쌓아갔습니다. 종갓집에서 쫓겨나듯 떠났던 소녀는 이제 강 회장이라 불리는 사업가가 되어가고 있었죠. 39이 된 동만, 아니 이제는 강태준이라 불리는 그는 송파구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수도권의 아파트 4채, 지방의 상가 건물까지 그의 자산 목록은 꽤 두툼해졌어요. 회장님, 오늘 10시에 중앙건설과 미팅 있으시고요. 11시에는 방송국 인터뷰 있습니다. 비서의 일정 보고를 들으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중소건설사를 차려 시행사까지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어요. 땅의 귀재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방송에서는 그를 부동산 신화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주로 회장님의 성공 비결과 부동산 전망에 관한 질문일 겁니다.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성공 비결이라. 아무도 모르는 그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였죠. 적어도 아직은. 그날 저녁 태준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신문기사 한 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경상도 만석군 관광단지 개발 본격화.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 전망. 만석군.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의 고향 마을 인근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죠.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이건 기회군. 다음 날 그는 직접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강태준이었죠. 아무도 그를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만성역에 내린 태준은 렌터카를 빌려 마을 근처까지만 갔어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현대화되었지만 여전히 종갓집은 그 자리에 웅장하게 서 있었죠. 아직도 저 집이 이 마을의 중심이로군. 그는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선규는 여전히 마을에서 큰 소리치며 살고 있었지만 종갓집은 세금 체납과 상속 분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근방에 땅 파는 데 없을까요? 조용히 전원 생활하기 좋은 곳을 찾고 있습니다. 태준은 마을 부동산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주인은 그가 서울에서 온 사업가라는 것만 알 뿐 그의 진짜 정체는 눈치채지 못했죠. 마침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종갓집 바로 옆 땅인데 원래는 종갓집 땅이었던 것도 있고요. 요즘 그 집안이 어려워서 조금씩 팔고 있거든요. 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명은 숨긴 채 서울의 투자자로만 알리고 차명으로 종갓집 주변 땅을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서울에서 온 큰 회사 사장님이 투자한다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다들 강 회장이라고만 부르더라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회장님이 이 지역에 큰 투자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퍼졌죠. 태준은 먼 발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태준이 고향 마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종갓집의 본체를 포함한 핵심 부지가 경매에 나온 것이죠. 세금 체납과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 극에 달하면서 법원이 경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 태주는 경매 공고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미 그는 주변 땅들을 상당히 확보한 상태였어요. 종갓집 본체만 있으면 그의 계획은 완성될 터였죠. 그는 경매회사에 자신의 최측근만 보내 조용히 입찰에 참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절대 내 이름이 거론되어선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니까요. 경매 당일 특이하게도 큰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지방의 오래된 가옥에 높은 값을 부를 사람이 많지 않았고 태주는 이미 주변 땅을 모두 사들인 상태라 다른 개발업자들의 관심도 적었죠. 결국 태준의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종갓집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됐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받은 태준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어린 시절 맞았던 뺨의 아픔이 되살아났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장례식 날 마을 외곽에 초라하게 묻히던 그 순간도 떠올랐죠. 이선규 가족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경매 결과를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어요. 우리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고. 도대체 누구야? 이선규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종갓집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을 부동산을 찾아가 매입자가 누구인지 캐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죠. 단지 서울에서 온 강 회장이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쩌죠? 우리가 살 곳이. 이선규의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위세등등하던 가문이 이제는 집마저 잃게 된 상황. 그들은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통보까지 받았죠. 마을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제 그 집 땅 주인은 서울에서 온 강 회장이라더라. 머슴 살던 사람들도 이제 다 나가야 한다지. 아니, 오히려 그 회장이 옛날 머슴들. 후손들은 그대로 살게 해준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태주는 드디어 고향 땅을 자신의 발로 밟았습니다. 이제 그 땅의 주인으로서요. 그는 차에서 내려 종갓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그가 쫓겨나듯 떠났던 바로 그 자리였죠. 돌아왔다. 주인으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쓸고 닦고 물을 길어 나르던 모습. 그리고 감자 하나 먹었다고 뺨을 맞던 그 순간까지. 태주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본 채로 향했습니다. 빈집이 된 종갓집은 예전의 위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큰 한옥이었죠. 그는 대청마루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린 시절 그가 꿈꿨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태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계획, 냉철하게 준비한 복수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종갓집 부지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TJ 문화재단 창립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죠. 태주는 이 자리에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특별히 옛 종갓집 가족들에게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행사인지라 소문은 그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TJ 문화재단은 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상에 선 태주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옆에는 지역 유지들과 정치인들이 함께했습니다. 태준이 이 지역에 큰 투자를 약속하자 많은 이들이 그를 환영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가 이 마을 출신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이선규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옛집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경비원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태주는 손짓으로 그들을 들여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선규 씨. 태준이 직접 그의 이름을 부르자 이선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서울에서 온 이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물론이죠. 당신의 집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답니다. 태준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차가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선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이선규는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많이 구부정해져 있었고 한때 위엄있게 보였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강 회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옛 종갓집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태준의 사무실로 꾸며져 있었어요. 그래도 이 집은 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곳입니다. 저희 가문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곳이라 어떻게든. 이선규의 말을 태준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을 돌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선규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정확히 그런 의도였지만 태준의 직설적인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집에서 이름도 못 불린 채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준의 말에 이선규가 고개를 들었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동만이라고 기억하십니까? 3대째 이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사람의 아들. 태준의 말에 이선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30해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야 그 눈빛에서 어렴풋이 과거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당신이 설마 이젠 제 이름으로 이 집이 살아갑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요.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선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보시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규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 없이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태준은 창밖으로 이선규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죠. 문화재단 창립 이후 한 달, 태준은 본격적으로 고향 마을에서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옛 종갓집에 머물던 다른 머슴 가족들의 후손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들 중 다수는 여전히 마을 근처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저희를 왜 찾으신 건가요? 머슴의 손자였던 최 노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어르신의 손주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는 문화재단에서 일자리를 드리고 싶고요. 최 노인은 눈을 크게 뜨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은 다른 머슴 가족들도 찾아가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일자리를 주거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작은 상점을 열 수 있도록 도왔죠. 마을에는 태준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이런 선행을 베푸는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서울에서 온 부자가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만 생각했죠. 강 회장, 마을에 유치원도 지어주시고 복지센터까지 약속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이장이 감사 인사를 전하자 태준은 미소로 답했어요. 그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모든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그의 진정한 목표였죠. 그러나 유독 이선규의 가족만은 태준의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점을 눈치챘지만 누구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마을을 찾았을 때 한 젊은 기자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 회장님,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시는 것 같은데 유독 이선규 씨 가족만 제외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순 없습니다. 과거 손 내민 저를 걷어찬 손은 제가 기억하거든요.
기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태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실이었어요. 이선규의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태준의 행보를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아버지, 우리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집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우리 가족만 이렇게 소외되는 건. 이선규는 아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선규 가문의 위세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 있던 가문이 이제는 가장 힘없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죠. 태준은 이런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도 자신의 마음이 너무 차갑게 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죠.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같이 느끼게 하는 거지. 태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복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태준의 사무실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선규였어요. 그의 모습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빛은 흐려졌고 어깨는 더 구부정해졌죠. 강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비서의 안내로 태준의 사무실에 들어선 이선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준은 차분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과거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태준의 질문에 이선규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가 저희 집안 대대로 지내온 제삿날입니다. 조상님 제사를.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듯 이선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준은 담담하게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하루만 종갓집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종갓집은 이제 그의 것이었고 조만간 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할 예정이었어요.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는 이선규의 요청은 태준에게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네 집안은 어땠습니까? 태준의 질문에 이선규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스민 동만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들은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했던 일을요. 그땐 시대가 달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만. 태준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그의 눈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였죠. 이선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이선규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만 가시죠. 아들의 얼굴에는 울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이선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다. 나는 해야 할 말이 있다. 이선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놀라 외쳤어요. 아버지, 무슨 짓이십니까?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아들의 말을 이선규가 저지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우린 진짜 끝났어. 그냥 고개 숙여. 이선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태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동만. 아니, 강태준 씨. 내가 잘못했소. 당신 아버지에게도 당신에게도.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오.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선규의 모습을 태준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맞았던 뺨의 통증,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지금의 복수.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잠시 후 태준의 비서가 나와서 이선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사 준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선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태준은 창문 너머로 이선규 부자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제사가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자 마을 전체가 분주해졌어요. 태준의 문화재단이 종갓집 부지를 전통문화센터 겸 마을 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었죠. 이제 곧 개관식이겠네요. 마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을 이장이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완성해가는 창조자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모든 역사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요. 태준의 말에 이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혼자 공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옛 종갓집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 핵심 골격은 보존되어 있었죠. 그는 마당 한켠에 설치된 작은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땅엔 이름도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태준은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그 비석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은 비록 표시되지 않았지만 태준의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기리는 공간이기도 했죠. 개관식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새롭게 태어난 전통문화센터는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었죠. 사람들은 이곳이 예전에 종갓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이상의 깊은 이야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님, 인터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큰 투자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여기자의 질문에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땅은 언제든 바뀝니다. 주인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죠. 하지만 기억은 남겨야 합니다. 특히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의 기억을요. 기자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태준의 말에서 깊은 의미를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태준은 문화센터의 작은 전시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머슴들의 삶을 재현한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도구들, 흑백 사진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기록한 글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죠. 방문객들은 대부분 무심코 지나쳤지만 태준에게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도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선규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태준과 마주치자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네요. 태준은 약간 놀랐지만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선규의 아들은 전시물들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죠. 누군가를 밟고 선 사람들에겐 언젠가 그 땅이 꺼진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태준의 말에 이선규의 아들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태준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고향을 방문하며 문화재단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갔어요. 종갓집 자리에 세워진 문화센터는 마을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종종 문화센터 마당 한켠에 있는 작은 비석 앞에 서서 과거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닌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머슴의 아들 강동만은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종갓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강동만의 여정이 끝났지만 그가 심은 씨앗은 오랫동안 그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제사상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형제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고 작정했나? 산소 앞에서 남편 도연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박전 한 조각이 바닥에 떨어진 것뿐인데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제사도 필요 없어. 쾅! 도연이 발로 제사상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릇들이 우당탕 넘어지며 음식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소주병을 집어들더니 그 안의 술을 선영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선영은 술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액체가 눈물인지 소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묘에서조차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요. 게다가 시누이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까지. 지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치욕을 똑같이 되돌려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두고 봐.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다 기억해뒀으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부엌에서 지글거리는 기름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깨웠습니다. 박선영은 벌써 2시간째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어요. 동그랗게 펼쳐진 호박전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동안 선영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죠. 또 시작이네. 선영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언제나 똑같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온갖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는 일. 그 모든 게 혼자만의 몫이었죠.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 강도연이 뉴스를 보며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5세의 도연은 명절만 되면 유독 까칠해졌어요.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형제들을 만나는 날이면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죠. 야, 선영아. 적당히 해라. 도연이 부엌을 힐끗 바라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괜히 유난 떨지 마라. 시누이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묻어 있었어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전을 뒤집었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정작 시댁 식구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면 화내는 건 도연이었는데 말이에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늘 이런 식이었죠. 준비는 모두 아내 몫, 잘못되면 아내 탓. 야, 선영아, 내 말 못 들었나?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괜히 망신당하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냐?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쿡쿡 쑤셔왔지만 그저 입술만 꾹 다물었습니다. 참고 또 참는 게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었거든요. 그때 큰딸 소라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27살의 소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너는 빠져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라. 도연이 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소라는 어머니 옆에 서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이런 거 그만하세요. 매번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시댁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선영은 딸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소라야. 엄마는 이제 익숙해졌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체념과 피로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도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24살의 준호는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어머니를 아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들은 쉬어라. 엄마가 다 할 테니까. 선영은 언제나 그랬듯 혼자서 모든 짐을 떠안으려 했습니다. 야, 선영아, 빨리 준비해라. 늦으면 또 형수 탓할 거 아냐. 도연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날아왔어요. 시계는 벌써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강씨 집안 가족들이 하나둘씩 시골 산소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무거운 제사상 음식들을 들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어요. 등에는 벌써 땀이 흥건했지만 도연은 빈손으로 앞서 걸어가며 형제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형수님, 안녕하세요. 작은 시누이 미경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52살의 미경은 동네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늘 남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어머, 형수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요즘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큰 시누이 혜경도 다가왔어요. 54살의 혜경은 교회 집사로 활동하며 체면을 무척 중시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어떻게 부쳐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정말 바삭바삭하게 잘 부치셨는데. 혜경의 말에는 고인이 된 시어머니와 비교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선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벌써 시작이었어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선영이 조용히 대답했죠.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시누이들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어머, 이 김치 색깔 좀 보세요. 너무 빨갛지 않나요? 미경이 김치를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김치 담글 때 고춧가루를 아껴서 쓰셨는데 이렇게 빨갛게 하면 조상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 두께도 너무 두껍고 해경도 거들었어요. 제사상에 올리는 전은 얇게 부쳐야 정성이 느껴지는 건데 이건 마치 식당 부침개 같네요. 조상님께 이런 걸 올려도 되나 싶어요. 선영은 말없이 상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늘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해도 흠을 잡을 거면서 왜 매번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형수님, 나물간도 너무 센 것 같은데요. 미경이 콩나물을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손맛이 좋으셨는데 간도 딱 맞게 하셨고 그때 도현이 형제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야, 선영아, 물 좀 가져와. 동생들 앞에서 권위를 보이려는 듯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빨리 안 가져와. 목말라 죽겠다. 선영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친척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부르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망신을 당할까봐 조용히 물통을 들고 다가갔죠. 형님, 형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연의 둘째 동생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뭐 어때? 집에서 하던 대로 하는 건데. 도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선영이도 익숙하잖아. 그치, 선영아. 선영은 컵에 물을 따라주면서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꼭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가족들 앞에서, 조상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 이제 제사 지내자. 도연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벌써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산 위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가족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연이 제주가 되어 술잔을 들고 절을 올렸어요. 선영은 옆에서 조용히 따라하며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평안을 빌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시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머, 저기 좀 보세요. 혜경이 작은 목소리로 미경에게 속삭였어요. 전이 접시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제대로 안 올려놨네. 과연 호박전 한 조각이 접시 끝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선영이 급하게 손을 뻗어 바로잡으려던 순간 그만 전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찰싹 소리가 조용한 산중에 울려 퍼졌죠. 아이고 이런. 선영이 당황해서 전을 주우려 했지만 이미 흙이 묻어버렸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예요? 미경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사상에서 음식이 떨어지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혜경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텐데. 정말 조상님께 죄송하네요. 선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실수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동생들과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진 것에 화가 난 거였죠. 야, 선영아. 도연이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사상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도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실수? 매번 실수야. 도연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 거야? 형제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고 작정했나?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까지 무서워하며 어른들 뒤로 숨었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딸 소라가 끼어들려 했지만 도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닥쳐.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도연이 소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제사상 앞에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선영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몸이 굳었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도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동생들 앞에서 무시당했다는 생각, 아내 때문에 체면을 잃었다는 분노가 폭발한 거였죠.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제사도 필요 없어. 도연이 소주병을 높이 들더니 제사상을 통째로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릇들이 우당탕 넘어지며 음식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어머나. 친척들이 모두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소주병을 열어 그 안의 술을 선영의 머리 위로 부어버린 거였습니다. 차가운 소주가 선영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아! 선영이 작은 비명을 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모멸감이 온몸을 휩쌌어요. 모든 친척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순간 산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어요. 선영은 술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액체가 눈물인지 소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술에 젖은 어머니를 본 순간 소라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27년 동안 살면서 이런 모욕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머리에서 소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서 있는 모습이 소라의 가슴을 찢어 놓았죠. 아빠. 소라가 아버지에게 달려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사람이에요? 조상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도연은 딸의 반발에 당황했어요. 평소 조용하던 소라가 이렇게 대드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대들긴 뭘 대들어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 집안 뒷바라지하고 시댁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때 막내 아들 준호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어머니가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24살의 준호는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제 사상 없고 엄마 머리에 술 붓는 게 자랑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산중에 메아리 쳤어요. 조카들도 보고 있고 친척들도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어른이 할 짓입니까? 준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조카들과 친척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린 조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어요. 지금까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기 봐요, 다들. 준호가 손가락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아빠가 조상님 앞에서 제사상 없고 엄마한테 술 부은 거 다 봤다고요.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런, 정말 너무했네. 조상님 앞에서 저러면 어떡해. 부부싸움도 정도가 있지. 도연은 주변의 시선들이 따가워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체면을 세우려다가 오히려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된 거였죠.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몰아붙이긴요. 소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요? 30년 동안 시댁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인생도 없이 살았는데 이게 받을 대접이에요?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빠,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동생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엄마를 이렇게 모욕하는 게 맞아요? 선영은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자식들까지 이런 상황에 끌어들인 자신이 한심했죠. 주변 친척들은 이 광경을 보며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걸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조용했던 산소가 갑자기 전쟁터가 된 것 같았죠. 도연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동생들과 친척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려던 계획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성묘를 마치고 친척들이 산 아래 정자에 모여 앉았습니다. 본래라면 화기애애하게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 벌어진 일을 떠올리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선영은 정자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대충 정리했지만 여전히 소주 냄새가 났어요. 창피함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30년 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어요. 혜경이 다른 친척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형수가 제대로 했으면 오빠도 화를 안 냈을 거 아니에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리고 전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오빠가 화가 난 거죠. 사실 이해가 돼요. 친척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시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죠. 그때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엄마 탓하고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정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24살의 청년이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아까 제사상 없고 엄마 머리에 술 붓는 건 다 보셨잖아요. 준호가 시누이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엄마 잘못이라고 하세요? 정자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고 시누이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소라도 일어나서 합류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당한 게 이런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오늘 다들 직접 보셨잖아요. 조상님 앞에서 제사상 없고 술을 사람 머리에 붓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정말 심했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부부싸움도 정도가 있는 건데. 가장 나이 많은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도연이가 너무했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조상님 앞에서 저럴 일은 아니었는데. 다른 친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선영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든 준비 다 했잖아요. 시누이들은 점점 위축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형수를 몰아붙이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뒤바뀐 거였죠. 그렇긴 하지만 혜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준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고모님들도 매번 엄마를 괴롭혔잖아요. 김치가 빨갛다, 전이 두껍다, 나물간이 세다. 뭐래도 트집 잡으셨잖아요. 준호의 말에 주변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보고 들었던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언제? 미경이 항변하려 했지만 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랑 비교하면서 엄마 기죽이신 것도 다 봤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당해야 해요? 친척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시누이들이 평소에 형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도연이 아내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모두 알게 된 거였죠. 도연은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을 세우려다가 오히려 모든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 버렸어요. 정자에서 벌어진 폭로 이후 친척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녁까지 함께 보내곤 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져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거죠. 선영아, 힘내라. 큰아버지가 떠나면서 선영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안 됐다. 도연이한테는 내가 따로 말하겠다. 다른 친척들도 선영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떠났어요. 선영이 고생 많았어. 이제 너무 참지 마라. 그동안 시누이들 눈치를 보느라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이 쏟아져 나왔죠. 집으로 돌아와 선영은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면서 모아둔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 도연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의심스러웠던 도연의 횡령 의혹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한 거였죠. 도연이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걸 선영은 진작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연이 며칠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 내가 너무했다.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선영의 단호한 대답에 도연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의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도연 씨, 내일 오전 10시까지 회사로 나와주세요. 감사부에서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선영은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당한 모든 굴욕이 이제야 보복되는 기분이었죠. 며칠 후 더욱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몰래 대출받아 투자했던 주식들이 폭락한 거예요. 선영은 도연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몰래 증권 계좌에 접속해서 손실을 더욱 키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연이 핸드폰을 보며 절규했어요. 수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영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통쾌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결정타는 시누이들에게 날렸습니다. 선영은 미경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보냈어요. 미경이 몰래 하고 있던 부업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한 것도 보너스였죠. 혜경에게는 교회 헌금을 횡령한 의혹을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경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벌써 잊으셨나 봐요. 혜경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자 급하게 찾아왔어요. 형수님, 제발 오해를 풀어주세요. 우리가 언제? 오해요?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사 때 저 꼴 보고 킬킬거리며 웃던 건 오해였나요?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악랄하게 형수를 괴롭혔는지 뒤늦게 깨달은 거였죠. 선영은 또한 도연의 형제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형님들이 모르시는 도연이의 진짜 모습이 있어요라며 평소 집에서의 행동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동생들 앞에서는 점잖게 행동하던 도연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 거였죠. 일주일 만에 도연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횡령 의혹으로 조사받고 주식 손실로 빚더미에 올랐어요. 시누이들도 각자의 사회에서 체면을 잃었죠. 선영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공정해졌네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세상에 알려진 거였죠. 도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회사 감사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숨겨왔던 횡령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선영이 제보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죠. 도연이 몇 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강도연 과장, 이게 뭡니까? 감사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물었어요. 회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건 잠깐 빌린 거였고, 곧 갚으려고. 잠깐 빌린다고 해서 횡령이 아닌 건 아니죠. 즉시 출근 정지 처분입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으니 각오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의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선영이 몰래 조작한 거래들 때문에 수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연이 핸드폰을 보며 절규했어요. 분명히 오를 주식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선영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도연이 비밀번호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살았다는 게 자업자득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태연하게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통쾌함을 느꼈어요. 더욱 치명적인 것은 동네와 친척들 사이에서의 평판 추락이었습니다. 횡령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도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연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더라. 그러니까 그날 제사 때 그렇게 난리를 쳤구나. 길에서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저 아저씨 도둑이래라고 수군거렸죠. 도연이 그토록 중시했던 체면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였어요. 시누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경은 교회에서 헌금 관리 의혹으로 곤경에 처했어요. 선영이 제보한 자료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집사님, 당분간 직책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사의 말에 혜경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경의 부동산 사업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탈세 의혹과 부업소득 은닉건으로 세무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동네에서의 신뢰도 땅으로 떨어져 고객들이 발길을 끊었죠. 미경이네는 이제 믿을 수 없어. 형수한테 그렇게 하더니 자기들도 비리를 저질렀네. 가장 큰 충격은 도연의 형제들마저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선영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도연의 실상을 알려주자 동생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형, 우리도 몰랐어요. 둘째 동생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형수님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회사에서는 횡령까지 하고 정말 실망이에요. 야, 너희들마저. 도연이 항변하려 했지만 동생들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평생 동안 자신을 따르던 여동생들조차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오빠가 너무했어요. 형수님 말씀이 다 맞았나 봐요. 미경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거예요. 우리도 반성해야겠어요.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가족도 잃은 도연은 하루 종일 집에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하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선영은 그런 도연을 보며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당했던 모든 굴욕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라고 여겨졌거든요. 이제야 공평해졌네요.
선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이 완전히 몰락한 지 2달 후, 선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거였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괜찮아질 것 같다. 선영의 대답은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너무 오래 참았구나 싶어. 법정에서 도연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횡령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변호사비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거든요. 반면 선영은 차분하고 당당했어요. 피고의 가정폭력과 모욕적 행위, 그리고 횡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사의 판결은 선영에게 유리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받게 된 거였어요. 선영아, 정말 이혼까지 해야 하냐? 도연이 법정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요? 선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으셨나요? 제 사상 없고 제 머리에 술 부은 것도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선영은 소라, 준호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집 근처 작은 상가에 반찬 가게를 열었죠. 선영이네 반찬 가게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선영의 손맛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선영이 이제 혼자 힘으로 사는구나. 대단해. 저 집 김치 정말 맛있다더라. 사장님, 오늘도 멸치볶음 있나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시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사장님 반찬만 찾아요.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만들었어요. 선영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여 새 출발한 선영이네 반찬 가게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사장님 음식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기자가 인터뷰하며 말했죠. 정말 어머니 손맛 같아요.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선영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동네 어르신들도 선영을 격려해 주셨어요. 선영아, 이제야 내 꽃길이 시작된 것 같구나.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 정말 대견하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가게 문 앞에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선영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밥 좀. 정말 배고파서. 선영은 가게 정리를 멈추고 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제 의지로 살고 있어요. 당신과는 상관없이요. 선영아, 우리 30년을. 도연이 애원하려 했지만 선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특히 조상님 앞에서 하신 일 말이에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돌아가세요. 선영이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가게 불빛이 꺼지고 선영은 혼자 뒷정리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입가에는 진짜 미소가 머물고 있었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구나. 선영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고 선영이네 반찬가게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